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충격적인 편지 하나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대학교 1학년 딸이 부모님께 쓴 편지인데요. 아, 딸이 쓴 편지요? 네,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부모님, 일단 꼭 편안한 자리에 앉은 다음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저는 얼마 전 기숙사 화재로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을 입었어요. 네. 어우, 세상에. 다행히 저를 구해준 근처 주유소 직원과 사랑에 빠져서 임신을 했답니다. 남자친구가 감염성 질병이 있어서 혼전 검사를 통과 못했는데 저한테도 그 병이 옮았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으로 환영해 주실 거죠? 와, 이거 진짜 편지를 읽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당장 응급실에 실려갈 만한 충격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막 심정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뒷목을 잡고 막 숨을 헐떡일 즈음 편지의 마지막 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실 이 모든 건 거짓말이고요. 아, 다 거짓말이라고요? 네. 기숙사에 불도 안 났고 임신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번 학기 역사 과목에서 D, 화학에서 F를 받았어요. 그래도 몸 건강히 잘 있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자, 이렇게 끝납니다.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도대체 이 대학교 1학년 딸은 왜 단순히 성적이 나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극단적인 편지를 쓴 걸까요? 하하, 그 딸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능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뇌의 작동 방식이요? 네, 처음부터 엄마 저 화학 F 받았어요 이랬다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졌겠죠. 하지만 생사가 오가고 막 인생이 파탄날 뻔한 어마어마한 비극을 먼저 던져놓고 나니까 뇌의 기준점이 완전히 이동해버린 겁니다. 아, 기준점이 이동했다. 그렇죠. 고작 학점 D나 F를 받은 건 그래도 내 딸이 살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엄청난 안도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대조 효과와 프레이밍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성적 때문에 혼날 위기를 아주 완벽하게 넘긴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탐구에서 다룰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5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죠.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의 책. 그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불변의 법칙에 대해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정말 유명한 내용이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이 내용의 핵심을 다룬 아주 심층적인 북토크 오디오 파일과 치알디니 박사의 원칙이 빼곡하게 요약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편지나 약간 얄팍해 보이는 상술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뇌의 약점이요? 네, 바로 정보 과부하와 인지적 구두쇠라는 개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개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오늘 점심 메뉴 고르는 것부터 벅차니까요. 맞아요. 거기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까지 뇌가 이 모든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아마 컴퓨터 CPU가 과열돼서 다운되듯이 우리 뇌도 완전히 파업해버릴 겁니다. 뇌가 견디지를 못하는군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일종의 심리적 지름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휴리스틱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걸 켜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자동 항법 장치의 버튼들이 바로 오늘 다룰 7가지 법칙입니다. 치알디니 박사는 단순히 연구실에만 앉아있던 학자가 아니었어요. 오, 그럼 어떻게 연구를 했나요? 직접 중고차 영업소, 텔레마케팅 회사, 자선단체, 심지어 사위 종교 집단에까지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와, 위장 취업까지요? 사이비 종교에도요? 네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네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그 지름길의 위치를 철저하게 현장에서 찾아낸 겁니다. 대박이네요. 그럼 이제부터 그 뇌의 지름길을 저희가 하나씩 해킹해보죠. 슬라이드 자료를 보니까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이미 판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치알디니 박사는 이걸 프리스웨이전, 즉 사전 설득이라고 부르던데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내 요청을 승낙할 수밖에 없도록 맥락을 미리 설계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이 유리한 맥락을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무기가 바로 첫 번째 법칙인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상호성,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간은 누군가에게 먼저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즉 빚진 느낌을 강렬하게 받거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원칙의 기저를 지머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훨씬 더 재밌다는 겁니다. 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인류가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멸종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자원을 나누고 보답하는 상호 교환 시스템을 뇌에 깊이 각인시켰기 때문이거든요. 아, 혼자서는 못 사니까 서로 돕도록 진화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얘가 오늘 사냥한 고기를 이웃에게 나눠주면 내일 내가 굶주릴 때 이웃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거대한 사회적 약속인 셈입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는 거네요. 아, 그래서 슬라이드에 등장하는 레스토랑 웨이터의 민트 사탕 실험이 바로 그 본능을 자극하는 거였어요.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손님에게 계산서를 내밀 때 그냥 주면 평소와 똑같은 팁이 나오는데 민트 사탕 1개를 웃으며 얹어주면 팁이 3% 오르고 사탕 2개를 주면 무려 14%나 뛰어오른다고 해요. 진짜 그 작은 사탕 2개의 원가가 얼마나 된다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호의를 받았으니 나도 지갑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군요. 맞아요. 웨이터가 사탕을 주는 순간 손님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과거 생존을 위해 자원을 나누던 그 호혜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해버리는 겁니다. 오디오 자료에 나오는 한국 가라오케 밴드 악장님들의 사례도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아, 그 팁통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손님들의 노래 반주를 해주고 팁을 받을 때 빈 팁통을 피아노 위에 그냥 덩그러니 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던가요? 그 안에 미리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꽂아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무대로 나갈 때 그 통을 보고 아, 여기는 기본으로 5만 원 정도는 예의상 줘야 하는 곳이구나 하고 무의식적으로 기준점을 잡아버리게 되는 거죠. 하하, 정말 영리하네요. 반대로 거기에 1,000원짜리 몇 장을 꽂아두면 사람들은 정말 딱 1,000원만 내고 간다고 해요. 이 상호성의 원칙을 거절 상황에서 아주 영리하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명 거절로 양보 전략이라는 건데요. 내가 정말 원하는 작은 목표가 있다면 처음부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상대가 100% 거절할 만한 아주 크고 무리한 요청을 던지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나 당장 사업 자금 필요해 1,000만 원만 빌려줄래? 이렇게 던지는 거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미쳤어. 절대 안 돼. 라고 하겠죠. 네, 당연히 거절하겠죠. 바로 그때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면서 진짜 원했던 요청을 꺼내는 겁니다. 알겠어. 1,000만 원은 솔직히 무리구나. 그럼 나 당장 차비가 없는데 10,000원만 빌려줄래? 이렇게요. 아, 그러면 1,000만 원의 압박감에서 벗어난 안도감도 있고 상대방이 양보를 해줬다는 빚진 마음이 생겨서 10,000원 정도는 기꺼이 빌려주게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북토크 오디오에 나온 학원 원장님의 일화가 딱 이거였어요. 학생한테 너 오늘 숙제 5개 해와 라고 하면 아이들이 막 기겁을 하면서 반발하잖아요. 네, 절대 다 못한다고 난리를 치죠. 그때 원장님이 그래, 그럼 내가 특별히 2개는 빼줄 테니까 3개만 깔끔하게 하고 가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엄청 기뻐하면서 그 3개를 아주 성실하게 다 하고 간다는 겁니다. 하하, 상호성의 원칙이 아주 제대로 통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불편한 의문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탕 기수를 철저히 계산해서 주고 무슨 밑장 빼기 하듯 지폐를 미리 세팅해두고 거절당할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무리한 숙제를 내주는 방식들. 만약 제가 당사자인데 상대방이 이런 의도를 알아채면 어떨까요? 기분이 상할 수 있죠. 네, 너무 조작된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기분이 나쁘고 신뢰가 확 깨지지 않을까요? 그 지점이 바로 치알디니 박사가 가장 강조한 핵심입니다. 상호성 원칙의 진정한 유력은 그런 기계적인 계산이나 조작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예상치 못한 가치를 진정성 있게 먼저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얄팍한 상술은 결국 들통나게 마련이죠.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아무 의무감 없이 무료 시식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귀한 전문 지식을 대가 없이 막 공유하는 행동들을 생각해보세요. 확실히 그런 건 고맙죠. 당장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정성 있는 작은 친절과 호의가 계속 쌓이면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대한 신뢰의 자본이 됩니다. 결국 상호성은 사람에게 덫을 놓는 게 아니라
탄탄한 관계의 토대를 닦는 작업인 겁니다. 진정성 있는 호의의 선제공.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누군가 저에게 민트 사탕을 주었고 제가 그 빚진 마음에 아주 작은 요청 하나에 네 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그 작은 승낙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저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계약서 서명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일관성의 원칙과 세 번째,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먼저 일관성부터 보죠. 인간의 뇌는 자신이 한 번 내린 결정이나 취한 입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아주 강렬한 본능이 있어요. 아, 한번 뱉은 말은 지키고 싶어 하는 거요? 네, 사회적으로 변덕스러운 사람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받고 예측 가능하니까요. 그게 일명 발들여놓기 기법이군요. 길거리에서 환경보호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고 가세요 라고 아주 가벼운 동의를 구하잖아요. 네네, 많이들 하죠.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우니까 그냥 해주는데 그 다음에는 설문지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결국엔 정기 후원 계좌를 적어달라는 요구로 이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 스티커를 붙이는 그 작고 사소한 행동을 한 순간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는 자아상의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아, 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런 좋은 캠페인에 협조하는 훌륭한 시민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리는 거죠. 아, 정체성이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정체성에 그렇게 세팅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큰 요구를 받아도 이전의 행동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디오 자료의 학원 상담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노련한 상담 실장님들은 학부모와 대화할 때 어머님, 아이 성적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하시죠? 관리가 철저한 것을 찾으시죠? 하면서 네 라는 긍정의 대답을 자연스럽게 3번 이상 끌어낸다고 합니다. 네, 아주 고전적이지만 강력한 기술이죠. 그리고 절대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지 않고 반드시 종이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죠. 내가 내 입으로 네라고 3번이나 긍정했고 내 손으로 직접 서명까지 했으니 그 일관성의 압박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네요. 스스로 파모은 함정에 빠지는 셈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상담실장님이랑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낯선 거리를 걷고 있는데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진짜 흥미로운 3번째 무기, 바로 사회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디오 파일에서 강남의 한 식당 일화를 묘사하는데 정말 확 몰입되더라고요. 한여름 뙤약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식당 밖에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더워 죽겠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다려요. 누가 봐도 와, 저기는 무조건 줄 서서 먹어야 하는 엄청난 맛집이다 싶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줄을 서면 당연히 호기심이 생기죠.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서 막상 식당 안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넓은 공간에 테이블이 달랑 5개밖에 없는 겁니다. 안은 텅텅 비어있고 엄청나게 쾌적하고 조용한 최고급 레스토랑이었던 거예요. 밖에서 줄을 서는 고통을 감수하게 만든 완벽한 마케팅이죠. 인간은 상황이 불확실하고 정보가 부족할 때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정답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아, 뇌가 판단을 아웃소싱하는 거군요. 맞아요. 식당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기다린다는 그 사회적 증거를 사람들의 눈앞에 시각적으로 극대화해서 보여준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린다면 절대 맛이 없을 리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안으로 들어온 고객에게는 혼잡함을 완전히 없애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사례도 진짜 소름 돋아요. 메뉴판을 새로 디자인할 필요도 없이 기존 메뉴 옆에 그냥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글씨 하나, 별표 하나 딱 쳐놨더니 주문 증가율이 2.5배나 폭증했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대중의 선택을 믿으니까요. 오디오에 나오는 이른바 돼지 엄마 사례도 똑같습니다. 동네 학원가에서 정보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소문난 학부모 한 명이 특정 학원에 등록을 하니까 다른 학부모들은 뭐 원장 얼굴도 안 보고 그 엄마 하나만 믿고 6명의 아이들을 우르르 다 등록시켰다는 거잖아요. 메뉴를 고르거나 학원을 선택하는 건 엄청난 정보 탐색의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이때 다수의 선택 혹은 권위 있는 소수의 선택은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일종의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매일 겪는 일상 같아요. SNS에서 게시물의 내용이 뭔지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밑에 좋아요가 이미 1만 개 찍혀 있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좋아요 버튼을 꾹 누르고 있잖아요. 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SNS 알고리즘이 바로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디지털 환경에 완벽하게 구현한 결정체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뇌는 논리적 검증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조금 더 좁혀보죠. 상호성으로 비친 마음도 만들었고 일관성과 사회적 증거로 논리와 명분도 다 깔렸어요. 그런데 막상 제 눈앞에서 그 상품을 팔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메신저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요. 결국 우리는 사람이 싫으면 지갑을 열지 않잖아요. 네, 절대 안 열죠. 여기서 남은 4가지 법칙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호감, 권위, 희귀성, 그리고 최근 개정판에 추가된 연대감입니다. 네, 첫 번째로 호감의 원칙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데는 잘생긴 외모나 적절한 칭찬도 물론 큰 몫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방어벽을 단숨에 확 허무는 가장 본능적인 무기는 바로 유사성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아, 저 사람 나랑 비슷하네 하면서 마음이 열리는군요. 오디오북 토크에서 2명의 북튜버를 비교한 사례가 그 유사성의 힘을 정확히 보여주더라고요. 책추남님은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까지 다녀온 그야말로 넘사벽 스펙의 엘리트입니다. 구독자가 45만 명 정도예요. 네네. 반면에 하와이 대저택님은 과거의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사기까지 당했던 뼈아픈 과거를 솔직하게 대중에게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구독자는 100만 명이에요. 스펙만 보면 하버드가 압도적인데 대중은 왜 평범하고 실패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 더 열광하는 걸까요? 하버드라는 타이틀은 훌륭하죠. 하지만 일반 대중의 내에서는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사업 실패, 좌절, 빚, 그리고 그것을 악착같이 극복해내는 과정은 우리 대다수의 치열한 일상과 너무나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공감이 가죠. 네, 대중은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강력한 유사성을 느낍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뼈저리게 아파봤고 넘어졌구나. 그럼 저 사람이 추천하는 책이나 방식은 나에게도 통하겠구나 라고 무의식 중에 신뢰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배우가 경찰서에서 수갑을 차고도 형사한테 마,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느그 서장이랑 마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라고 소리친 거군요. 지연과 학연이라는 강력한 유사성을 끌어들여서 순식간에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이었네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예시네요. 상대방이 안경을 올리면 나도 따라 올리고 다리를 꼬면 같이 꼬는 미러링 기법을 쓰면 뇌가 상대를 나와 같은 부족으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참 흥미롭죠. 네,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런데 유사성만으로는 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나와 전혀 닮지 않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권위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 경찰관 등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계속 조건화되어 왔거든요. 네,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라고 배우니까요. 이 학습이 뇌에 너무 깊이 뿌리내린 나머지 어른이 되어서도 박사 타이틀, 아주 깔끔한 정장, 의사의 흰 가운 같은 시각적인 권위의 상징만 딱 보면 우리의 뇌는 비판적 사고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립니다. 와, 스위치를 끈다고요? 네, 정보를 분석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그 권위의 모든 판단을 외주줘버리는 거죠. 건의의 생각을 외주준다. 야, 진짜 정확하고 무서운 표현이네요. 그럼 우리가 막 쫓기듯 결정을 내릴 때 나타나는 희귀성의 원칙은 어떤가요? 홈쇼핑에서 오늘 단 하루, 매진 임박, 재고 딱 3개 남았습니다. 이런 빨간 글씨가 깜빡거리면 왜 갑자기 심장이 막 뛰고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결제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손실 혐오라는 아주 원초적인 진화의 산물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에게 한정된 식량이나 자원을 놓친다는 것은 곧 굶어 죽는다는, 즉 생존의 직접적인 위협을 의미했거든요. 아, 못 사면 죽는 거였군요. 맞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놓쳐서 잃어버리는 고통에 뇌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매진 임박이라는 신호를 보는 순간 뇌는 이것을 단순한 쇼핑 찬스가 아니라 생존 자원을 빼앗길 수 있는 심리적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생존 위협이요? 네.
그래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와, 할인을 놓치는 걸 뇌가 물리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니 제가 새벽에 충동 구매하고 나서 후회하는 그 옷들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치알디니 박사가 20주년 개정판에서 7번째로 새롭게 추가한 연대감에 대해 물어볼게요. 이건 아까 나온 호감 원칙의 유사성. 그러니까 우리 동양 출신이네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유사성이 단순히 나와 닮았다는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연대감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완전한 정체성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가족, 아주 강력한 팬덤, 해병대 전우회 같은 것들이죠. 아, 결속력이 완전 다르네요. 네, 누군가가 나와 같은 내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되는 순간 뇌는 그 사람을 타인이 아니라 확장된 자아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동 동기를 비판적으로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연대감으로 묶인 대상이 하는 말이나 부탁에 대해서는 논리적 검증이라는 방어벽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진짜 엄청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설득당하고 승낙하는지 그 기저에 깔린 뇌의 생존 본능을 정말 샅샅이 파헤쳐봤는데요.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의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에 명시된 아주 엄중한 경고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치알디니 박사가 이 강력한 무기들을 다 가르쳐주고 나서 설득의 윤리를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 슬라이드가 사실 이 모든 분석의 종착지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영향력과 타인을 속이는 조작은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다. 뇌의 휴리스틱을 악용해서 가짜 희귀성을 만들어내거나 거짓된 사회적 증거로 사람들을 속이면 당장 이번 달에 매출은 크게 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바보가 아니에요. 결국 알게 되죠. 맞습니다.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장기적인 신뢰는 완벽하게 박살나고 관계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파멸합니다. 진정한 설득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만술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상대방의 뇌가 편안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와, 단기적인 이득을 위한 조작은 사기지만 상대방에게 가치를 전하는 설득은 예술이 될 수 있다. 정말 명쾌하고 아름다운 정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점심에 무심코 고른 메뉴, 방금 스마트폰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 혹은 직장 동료의 부탁에 나도 모르게 던진 네 라는 긍정의 대답까지. 과연 그 수많은 결정 중 100% 여러분의 완전한 자유의지로만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한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뇌도 쏟아지는 정보에 지쳐서 그저 타인이 교묘하게 설계해놓은 설득의 법칙이라는 단축키를 습관적으로 눌러버린 것은 아닐까요? 내일부터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이 심리적 트리거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 때, 혹은 마감 임박이라는 글씨에 심장이 막 뛸 때, 내 뇌가 지금 어떻게 해킹당하고 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의 깊고 진한 탐구는 여기서 우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뇌의 자동 헌법 장치를 끄고 깨어있는 하루 보내세요.